방금 소개받은 경희대학교 김영선입니다. 네, 저는 저희 대학원은 이제 노인의 삶을 위해서 이제 사회과학 그리고 기술 그리고 이제 IT와 관련된 융합대학원으로서 노인의 삶에 기여하고자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 발표를 맡은 것은 전체 앞에서 사회자께서 말씀 주셨던 그 기술이 노인과 장애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제 살펴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AI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이제 로봇 등의 하드웨어까지 포함된 기술이 특히 이제 전 노인을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노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말씀을 이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주로 이제 국내외 동향과 또 우리가 이런 기술을 노인과 장애인에게 접목을 시킬 때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 위주의 그 내용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제 소개를 간단하게만 드리면 저는 이제 기술과 서비스와의 연계에 대한 부분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니즈에 대한 부분이나 그리고 그것을 서비스 모델로 발전시키고 정책으로 연결시켜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 특히 돌봄 로봇이나 이동 서비스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의 정책으로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이제 고령화 위원을 맡고 있고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다부처 특위에서 이 기술이 우리 삶에 어떤 기여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대학교는 이런 이제 노인들과 관련된 기술과 이 서비스의 연결을 위해서 기업과 학교 그리고 정부와의 그런 네트워킹을 100개 기업이 참여하는 가운데 이런 연구를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그 전반적인 내용은 좀 양이 많아서 주요한 내용 위주로만 설명을 드리고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내용을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주요한 내용 위주로 키워드를 정리를 해드리면 저는 우리 이제 이번 세션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이제 2025년이 우리가 이제 노인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합니다. 전체 노인이 20%에 진입을 하게 되고, 그때는 이제 숫자상으로도 1,000만 노인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내수가 고령화의 시장이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노인들이 보호를 받았던 사람들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기술을 이용할 건지 또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건지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부분들을 이제 단순히 케어의 차원이 아니라 이제 본인이 잔존 능력을 최대한 유지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오랫동안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방향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기술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거냐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그동안에는 이제 국가와 지자체 같은 공공 영역에서 주로 이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기업과 그리고 돌봄 종사자들 그리고 엔드 유저로서의 노인과 가족들이 다 같이 참여하는 그런 코 디자인의 노력이 필요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기술이 이제 생태계를 마련해서 우리가 노인들이 사람 중심의 관점에서 기술이 개발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중요하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체제의 용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사람이 서비스를 하는 과정에서 더 좋은 서비스와 그리고 신체적 부담을 경감하고 또 앞으로의 돌봄 종사 인력의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측면에서 보완적인 기능으로 접근하는 관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좋은 제품이 노인들에게 또 장애인분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잘 쓰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와의 연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통합적 접근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반적인 고령친화 기술에 대한 개념과 국내의 동향, 그리고 이제 이 기술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언맷 니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러한 고령친화 기술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관점들을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령친화 기술에 대한 개념과 국내의 동향입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나라 상황을 먼저 살펴보고 또 보면 이제 먼저 개념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아직 통일된 용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령친화 기술이라고 제가 표현은 했습니다만은 고령친화 기술, 뭐 돌봄 기술 혹은 노년 기술학 이렇게 학문적으로도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이제 에이지 테크 혹은 케어 테크, AIP 테크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해외에선 이걸 좀 더 넓게 써서 헬스케어 테크놀로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웰페어 테크놀로지라는 개념까지도 확장해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용어가 무엇이 됐던 시간 우리가 좀 더 그 부분은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꼭 봐야 될 중요한 내용은 이것이 이제 단순히 돌봄이라고 하는 그 대상을 넘어서 이제 고령자들이 그 권위를 갖고 그리고 이제 나이 먹어감에 대해서 존중을 받으면서 그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혁신이라는 측면에서의 확장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노인 세대는 현재 우리가 만 65세의 노인뿐만 아니라 미래 노인 세대까지 우리가 지금 현재 중고령자들이 이런 내가 나이를 먹으면 이런 기술이 나에게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의 연령도 확장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봐 주시고 우리가 이제 맨 아래 이런 그 에이지 테크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은 노인만이 쓰는 제품으로만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과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구글이 우리가 에이지테크 리더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그 기업들은 이미 이러한 분야에 많은 투자와 또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고 서비스와 연결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이제 전 연령에 걸쳐서 이런 기술이 우리 삶에 기여를 하게 되는데 특히 노인과 관련된 오른쪽 하단에 보시게 되면 센서나 로봇이나 많은 그 IoT 혹은 ICT 기반의 것들이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ISO의 국제 표준에 대한 것을 갖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오늘 이제 주로 나누게 되는 AI 기반 디바이스로서의 AI 스피커에 대한 논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도 AI 스피커에 대한 논의를 많이 하지만 알렉사 등의 상황들은 이미 이제 개인 비서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들이 이제 특히 외롭게 그리고 이제 많은 부분에서 소외되어 있으신 노인이나 장애인 분들에게 어떤 기여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 풍성하게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그 고령친화 기술은 헬스케어나 또 케어 등에서의 로봇 혹은 주거 스마트홈 형태의 주거 그리고 모빌리티 측면에서의 자동차를 개조를 한다든지 혹은 이제 서비스 로봇 차원에서 서로 재활 교육을 시키고 대화를 하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 로봇도 이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EU가 우리 이제 선원 국가가 되는데 현재 고령화율이 그 19%에 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눈여겨봐야 될 곳인데 거기서는 이렇게 그 국한된 우리는 이제 주로 돌봄 위주로 헬스케어 위주로만 되어 있지만 EU에서는 이제 그런 그 헬스케어 케어뿐만 아니라 주거나 식품 그리고 각종 여가 그리고 이제 식사에 대한 부분 또 의류나 신발 같은 그런 아주 그 작은 부분까지도 이 기술이 들어와서 거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그 서비스와 제품이 기술로서 발전되고 있다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러한 이제 에이지테크를 포함한 이제 고령친화 기술의 혹은 돌봄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지향점을 가져야 될 것인지에 대한 목표 세 가지를 제가 연구자 관점에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고령자 관점에서 고령자가 나이가 들면도 불구하고 잔존 능력을 계속 유지하면서 자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우리가 그걸 이제 살던 곳에서 나이 들어가기라는 측면에서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노인이나 장애인이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부분을 이제 이런 기술을 통해서 완화하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중요하게 의미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목표는 이제 이 케어를 제공해주는 돌봄 종사자분들이 현재 너무나 이제 육체적으로 부담스러우세요. 그래서 신체적 부담을 경감해드리고 특히 이제 돌봄의 종사자분들이 요양보호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5, 60대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이분들 자체가 본인이 힘이 드세요.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허리나 어깨 등에 대한 그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신체적 부담 경감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미래에 가서는 우리가 너무 돌봄 대상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미래에 돌봄 종사 인력이 부족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기술이 보완을 할 것이냐라는, 대체가 아니라 보완할 것이냐라는 논의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잘 만들어진 아주 좋은 기술들이 그냥 만들어져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엔드 유저가 잘 사용하고 또 오래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고령자나 혹은 이제 사용자들이 이걸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라고 하는 이제 기술 수용도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면밀히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세 가지의 관점에서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럼 이 AI를 포함한 기술이 왜 중요한지를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분명히 사람들의 삶에 기여했다라고 하는 에비던스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관점에서 보면 맨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AI 기술을 포함한 기술들은 노인과 장애인 분들에게 자립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그 다음에 돌봄 종사자와 가족들에게는 심리적 안정을 주었다라고 하는 아직은 초기 단계이지만 분명한 에비던스가 있는 거고요.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이 전체 이런 AI 등의 좋은 기술들이 그걸 잘 쓰는 사람과 못 쓰는 노인분들을 봤을 때는 사용을 잘 못하시는 노인들이 전반적으로 건강 수준이 낮아지시고 삶의 질이 낮아지시고, 반면 사회적 소외나 우울감이나 만성 질환이 높아지시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를 저를 포함해 해외 연구에서도 검증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결과를 갖고 앞으로 이제 그 기술에 대한 발전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위쪽에 있는 그림이 건강하게 나이를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빨리 노쇠해지거나 질환이 생겨서 건강 노화보다는 이제 아프고 힘든 시기가 더 길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 들어가는 것을 볼 때는 이 두 개의 간극을 어떻게 줄일 거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거기에 중요한 중재적인 요인으로서 기술이 기여를 할 것이다라는 가정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런 측면에서 국내 현황을 살펴보게 되면 주요한 내용 위주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R&D가 이제 국가 R&D 주도적으로 많은 기여를 전략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과학기술도 이제 삶에 기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었고, 특히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해서 응급 안전의 문제나 돌봄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해서 그 정책을 이제 진입해 갔었고, 특히 또 SK는 지자체와 연계해서 이런 이제 지자체 차원에서의 기여를 한 바도 있습니다. 전반적인 공공과 제3섹터의 아주 의미 있는 조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런 측면에서 헬스케어적인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전체 디지털 3법에 따른 건보 데이터나 암 정보 데이터 그리고 질본의 바이오뱅크 등의 우리가 공공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암 등에 대한 서비스를 이제 진단하고 또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도 있지만, 이 부분을 이제 건강관리 측면에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건강 검진을 받으실 때 그 많은 임상 정보나 진료 정보 그리고 라이프 로그 등의 다양한 정보들을 통해서 건강관리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고 맞춤형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측면도 우리가 이제 고령친화 기술에서 중요한 이슈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돌봄 로봇을 작년부터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와 이제 복지부, 국립재활원이 함께 제품과 서비스가 연결되는 그런 측면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은 굉장히 패러다임의 전환인데, 예전에는 제품만 만들었던 것을 이제 서비스의 필요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두 개가 서로 연계되는 것이 효과성이 높을 거다라고 판단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거기에서 이제 분야들은 자료를 참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런 부분들의 효과성을 보기 위해서 과정에 있어서 리빙랩이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단순히 제품을 디벨로퍼가 만들어서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엔드 유저에게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관점을 리빙랩을 통해서 실증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점이 우리가 현재 이런 고령층이나 혹은 장애인 분들
노인분들을 위한 기술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상황에서 우리가 그 사회보장 시스템과 연결해서 보게 된다면 이 그림은 전체 우리가 이제 나이를 어떻게 먹어갈 것인지에 대한 삶의 궤적을 그려드린 거고, 거기에서 이제 노인분들은 특히 소득과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건강 부분에 있어서 이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 제도 그리고 돌봄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 제도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이제 기술에 대한 부분이 많이 고려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고, 아쉽게도 고령 친화와 관련된 R&D가 별도의 과목으로 되어 있지 않은 측면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R&D 정책에 있어서 좀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해외 사례들을 살펴보게 되면 해외 사례는 이제 어느 나라나 상관없이 고령화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선진국일수록 고령화를 선언 국가로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고령 친화 기술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보게 되면 ADL 차원에서의 그 일상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서 투자가 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EU에 대해서 앞에서 강조드렸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커넥티드 헬스, 우리가 이제 모바일 헬스에 대한 부분이나 로봇에 해당하는 부분이나 또 보조 기술에 대한 부분이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세계에서 그 가장 큰 시장을 갖고 있고, 그 안에서도 그 세 번째로 큰 시장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시사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측면에서는 이제 자립생활을 위한 측면의 강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일본 사례에서도 이제 그 경제산업성과 후생노동성이 같이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측면이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갖고 있고, 특히 이 돌봄 로봇에 대해서는 개호보험에서 수가를 적용하고 있는 측면들이 중요한 시사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령 친화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고령 친화 산업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글로벌 고령화를 겪고 있는 곳에서는 이미 그 시장의 성장 속도나 시장 규모가 전체 시장 규모에서 3위에 해당할 만큼 굉장히 큰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에 보시는 것 같이 에이지테크 기업들, 특히 이제 아마존, 애플, 구글과 같은 경우에서 그 이 리더 기업을 갖고 이제 수익을 높이고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EU나 일본 또 미국에서 이러한 그 국가 정책을 통해서, 특히 EU는 호라이즌 2020에서 호라이즌 유럽으로까지 확장을 하면서 이 고령화와 R&D를 연결하면서 고령 친화 기술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시사점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금 72조 그리고 이제 30년에 168조의 전망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증가율은 굉장히 높지만 아직까지는 고령 친화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투자가 돼야 되고 R&D와의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한계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정부가 이 우리 인구정책과 관련한 부분에서 고령 친화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을 이제 강조한 것도 큰 시사점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시간이 지나고 있어서 두 번째부터는 좀 주요 내용 위주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과제의 목적을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인의 관점에서 자립생활 유지를 어떻게 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이 인구 구조를 봐야 되는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2025년에 1,000만 노인이 되지만, 그것보다 또 더 하나 중요한 것은 베이비붐 세대가 금년부터 이제 노인에 진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이비붐 세대가 9년에 걸쳐서 모두 65세에 진입을 하고 나면 전체 노인 중에 56%나 차지하는 젊은 노인들, 영올드, 욜드라고 부르는 계층과 80세 이상의 초고령 인구가 이제 그 두 가지의 특성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8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는 돌봄에 대한 기술이 필요하겠고, 베이비붐 세대와 같은 젊은 노인들에게는 그분들이 스스로 본인들의 삶을 사실 수 있도록 하는 그 여러 이제 디바이스와 제품들이 연결되는 AIP 차원에서의 테크놀로지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성격이 연령에 따라서 다른 기술이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시사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고령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게 다른 나라의 차이점이고, 선배 노인이 없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만들어진 기술을 잘 쓰게끔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이제 시사점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독거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과 노인 부부끼리만 사시는 가구를 비교해 보면 73%나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낮에는 다른 곳에 나가셔서 활동하시더라도 밤에 오시면 노인분들끼리만 계시기 때문에 그때 기술이 또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우리는 건강 수명과 기대 수명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이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시기와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 한 10년 동안은 아프고 힘드세요. 그럼 그 과정에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서비스를 받는 것도 있겠지만 기술이 그 과정에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이냐, 그리고 건강 수명과 기대 수명을 어떻게 줄여들여서 건강하고 소위 우리가 9988이라고 하는 건강하게 사시다가 생을 마감을 준비하시는지에 대한 것도 기술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노쇠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렇게 장기 요양에 진입하기 직전에 허약해지시는 그 단계에 있어서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좀 더 그 기술 개발 차원에 있어서 중요한 언맷 니즈로 고려를 해야 되겠고 큰 넓은 의미로 보면 전체 노인의 60%에 해당하는 정도의 넓은 유병률을 갖고 증상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매와 관련해서는 전체 노인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은 이후에 이제 교수님을 통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관계도 노인분들 중에 20% 정도밖에는 하고 있으지 않으셔서 사회적 소외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시고 혹은 TV만 보시는 굉장히 일방적인 우리가 인지적인 기능적인 재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회적 관계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이 건강하게 건강 노화를 하실 건지에 대한 기술의 기여도를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돌봄 종사자의 측면인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환자를 들거나 옮기는 과정에서 근골격계 질환의 부담을 느끼시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기술이 이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려야 되는 측면이 있겠고, 두 번째는 돌봄 종사 인력이 부족 문제입니다. 일본과 미국 사례를 봐도 이미 그런 30% 이상의 부족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제 20%가 부족할 거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민을 한다고 말씀도 하시지만 그 부분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그 부분들이 또 본국으로 돌아가시게 되면 여전히 부족 문제가 생기게 될 때 다른 나라의 트렌드도 보게 되면 이제 결국 기술이 기여를 하게 되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이제 보완에 대한 측면으로 부족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라고 한 측면이 있겠고, 많은 연구에서 이런 부족 문제를 결국은 기술이 보완을 해줄 거다라고 하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연구팀에서 수요 조사를 해본 걸로 보면 이러한 이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돌봄 로봇에 대해서 알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쓰고 싶다라고 하는 비율이 70%를 넘어서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돌봄 종사 인력들도 이러한 기술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끝으로 이용과 관련된 측면에서 본다면 잘 만들어진 기술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가령 대표적으로 인터넷 뱅킹이나 인터넷 쇼핑에 대한 부분들도 어려워하시고, 최근에 키오스크로 다 변화된 상황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박막내 할머니신데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던 그런 유튜브가 있었는데, 그리고 우리가 자율주행차에 대한 부분도 노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매우 하이엔드 테크놀로지라고 하지만 사실은 노인분들이 30%보다는 아래에 선호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이 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선에서 기술을 쓰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제 디지털 격차, 디지털 디바이드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영역입니다. 특히 이번에 코로나 상황으로 우리가 많은 비대면 서비스가 제공이 됐고, 앱을 통해서 동선을 확인하라고 얘기를 했지만 노인분들이 핸드폰이 없거나 핸드폰을 갖고 계셔도 앱을 사용
사용하지 못하시거나 그런 이제 어려움을 경험을 하시게 될 때에는 그 디바이스가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제 이러한 많은 비대면 서비스가 확대가 될 때 그런 많은 그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인분들이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이 디지털 격차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이가 많으신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기술 활용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시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모든 노인들을 똑같이 보지 마시고 베이비붐 세대와 같은 젊은 노인분들은 필요한 것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고 그 75세 혹은 80세 이상의 노인분들처럼 기술에 대해서 잘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쉽고 간단한 것을 반복적으로 알려드리고 사람을 통해서 궁금한 거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가 중간에 연결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국의 CDC에서는 당뇨 앱을 개발을 하면서 중간에 헬스 내비게이터를 두면서 그 기술을 잘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이제 서비스 모델이나 혹은 정책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발전 전략에 대한 부분을 네 가지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는 2025년 초고령 사회와 그리고 2030년에 젊은 노인들이 더 많아지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는 전체 방향과 그다음 실증 방안 그리고 성과의 확산 그리고 이것에 대한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를 주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가치의 키워드는 결국은 사람 중심이어야 된다. 디벨로퍼가 그 기술을 개발하고 하이엔드 테크놀로지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엔드 유저에게 필요한 기술이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고령자나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런 관점이 좀 더 부각되는 게 중요하겠다. 그리고 그 관점에서 노인분들이 자율성, 자기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같이 들였을 때 노인분들은 이 기계에 대해서 자신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기술을 잘 사용할 수 있고 내가 이걸 잘 오랫동안 활용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자기 효능감이 생긴다는 거죠. 왜냐하면 노인분들은 불안하고 의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본인이 확신이 되지 않으시면 쓰지 않으시는 경향이 있으세요. 그래서 기술 개발에서 디벨로퍼들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고령자의 기술이 굉장히 다양화되는 측면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앞에서 봤던 AI 에이징 인 플레이스 테크놀로지나 케어 테크놀로지나 혹은 기술 수용을 높이는 측면에서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가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필요하다. 우리는 지금까지 헬스케어나 혹은 단순한 정도의 앱 등에 대한 개발을 많이 해왔다면 이제는 노인들의 삶의 전반에 걸친 기술 개발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에선 국가가 좀 더 이니셔티브를 갖고 제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해외 자료를 보게 되면 이런 이제 고령 친화 기술과 관련된 것이 주로 이 도메인이 안전의 문제 그리고 건강 그리고 웰리스 그리고 이제 서로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으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동에 대한 부분으로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시게 되면 몸이 얼마나 건강해서 허약해지고 병상에 누워 계시느냐의 단계에 따라서 기술 개발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치매와 관련해서 어떤 기술들이 나오는지를 보게 되는데 주로는 ADL에 대한 보안이나 모니터링에 대한 내용이지만 이제 뒷부분에 보시게 되면 서비스에 대한 인지 제어과 관련된 것들도 굉장히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자료만 참고해 주시는데 말씀드렸던 다양한 분야의 기술들이 하이엔드 테크놀로지와로 연결돼서 발전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고령 친화 기술은 반드시 하이엔드 테크놀로지와 연결만 돼야 되느냐는 건 아닙니다. 박스 처리된 걸 보시게 되면 로엔드라고 하더라도 여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노인들이 필요하다면 적정한 가격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유럽에서는 AAL이라고 하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런 기술들이 다 같이 연계가 되고 엔드 유저로서의 노인의 관점에서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정책적으로도 고려해 보실 내용이라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기술 수용도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대로 잘 쓰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다른 나라 사례에선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특히 이제 우리가 돌봄 로봇이나 많은 기술을 만들게 됐을 때도 이것을 제공해주는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교재를 만들고 다음에 그것에 대한 그 궁금증을 계속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을 잘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그 전체적으로 기술 수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요인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쉽고 편리하고 그리고 거기서 가격도 내가 살 수 있고 그리고 잘 잘 구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이것에 대해서 불안함 없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요소들을 반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테크놀로지 리터러시라는 것을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데 리터러시가 높으신 분들은 그 궁금한 것만 드리면 되고 리터러시가 낮으신 분들은 간단하고 쉬운 것만 반복적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의 차별화된 개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전 질문에서도 중요하게 질문 주셨었는데 기술 윤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프라이버시 그리고 스티그마 노인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을 쓰는구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그런 기술과 관련된 윤리적인 측면도 우리가 앞으로 계속 AI와 대표적으로 해결해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플랫폼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랩에서 개발하고 있는 내용인데 자료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끝으로 이 그 리빙랩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과학기술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보고 있고 지역사회도 하시지만 특히 고령 사회에 있어서는 이런 코 디자인 관점에서 디벨로퍼나 다음에 현장 전문가나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 엔드 유저가 모두가 다 같이 사용해 주시는 그런 코 디자인의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랩 차원에서만 볼 게 아니라 리얼월드 실생활 관점에서 재가기관이나 요양병원 시설 그리고 이제 여러 이제 스마트 홈 이런 형태에서 시행되도록 하는 실시간 실생활 기반의 리빙랩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규제나 정책으로 수가로 적용되는 관점이 매우 중요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공적 연계에 대한 부분인데 일본이나 독일이나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앞에서는 공공보험에서 미국은 민간보험에서 이러한 기술들이 공적 급여 연계로 연결이 돼서 이런 좋은 기술들이 적정한 가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그런 전주기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도 우리가 이제 이 기술이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활용되는 정책까지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령 친화 기술은 우리가 유저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중요한 또 일자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젊은 층들이 다양한 기술을 갖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갖고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고령자분들과 장애인분들에게도 삶의 질을 높여드릴 수 있고 또 이것을 개발하는 젊은 연구자나 전문가들에게도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고 또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발전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